유디톡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그리고 아마 네 번째까지는 최근에 주택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를 조금 다뤄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뭐 뉴스에서 빌라왕이란 얘기 엄청나게 많이 들으셨죠. 이 빌라왕이란 문제가 뭐 전에부터 없었던 건 아니지만 최근에 와서 뭐 사람이 죽고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또다시 불거지고 또 이렇게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디톡 세 번째에서는 이 빌라왕 문제를 먼저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참고로 오늘 할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지역신문에 올렸던 칼럼 제목해서 반지하 제왕과 빌라왕이라는 칼럼을 올렸었는데 그 내용을 기초로 한 거다,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빌라를 수백 채 이상을 소유한 사람들이 소위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자살했다 아니면 타살이다 그런 뉴스가 막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죽었다는 빌라왕이 딱 한 명인 줄 아셨죠? 한 명이 아닙니다. 제가 대충 찾아본 뉴스만 해도 3명이에요. 화면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최소 3명이 지금 죽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비슷한 시기예요. 그 중에는 무려 1139채의 빌라를 소유했다라는 빌라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불과 20대 중반의 여자분이었다라는 거예요. 빌라 여왕이네요. 빌라 여왕. 이렇게 갑자기 죽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건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돌아가신 분들은요, 혹시 명의만 빌려준 이른바 바지 사장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이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이렇게 1000채가 넘는 빌라를 소유했다? 이건 거의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걸 형식적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딱히 잘못된 것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몇백 채가 아니라 몇천 채라고 하더라도 능력만 있으면 소유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하지만 우리가 볼 때 빌라왕은 분명히 범죄적인 요소가 다분합니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아주 취약한 연결고리, 그거를 아주 악질적으로 이용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지금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 그게 뭡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빌라이고요. 그 다음에는 전세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면 이 빌라라는 말이 참 웃겨요. 이게 대체 언제부터 쓰인 말인지 모르겠는데, 원래 유럽에서 빌라라고 그러면 휴양지에 있는 어떤 거대한 고급 저택을 의미합니다. 특히 남유럽식의 컨트리하우스, 시골에 있는 멋진 맨션들 있죠? 보통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위키피디아에서 빌라, VRLLA라고 딱 쳐보면 나오는 사진이 바로 이겁니다. 딱 봐도 방만 수십 개가 있고 그림 같은 정원이 막 운동장만하게 쫙 펼쳐져 있을 것 같은 그런 대저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 우리나라에서는 희한해요. 아파트 빼놓고 모든 주택 전부를 그냥 다 퉁쳐가지고 빌라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건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 생각엔 아마도 우리나라의 주택 유형 구분이 너무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부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빌라라고 퉁쳐가지고 묶어서 부르지만 사실 건축법에서는요, 우리나라의 주택 유형 구분을 이렇게 많이 구분하고 있어요.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단독, 다중, 다가구, 다세대, 다다다 시리즈가 막 나오고 있죠. 감이 잘 안 잡히죠? 일단 한번 가장 쉬운 것부터 살펴봅시다. 먼저 공동주택으로 가서요, 그 중에서도 아파트. 이 아파트를 구분하는 건 그래도 좀 간단합니다. 5층 이상인 주택을 의미해요. 무슨 SK뷰니 레미안이니 하는 그런 단지가 아니어도 5층 이상이면은 혼자 써 있어도 무조건 아파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나머지 것들을 구분하려면 그때부터는 이제 복잡한 숫자들이 조금 나오고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이다. 둘 다 4층 이하의 주택이고 여러 가구가 몰려 사는 주택인 건 맞아요. 그런데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거는 연립. 그 다음에 그 이하인 건 다세대다. 조금 작은 거는 다세대, 큰 거는 연립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크기로 연립과 다세대가 구분되는 거죠. 기숙사야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학교나 공장 같은 데 있는 단체로 기거하는 그런 숙소이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4개는요, 복도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공용시설을 같이 쓰면서도 각자의 주거 공간이 따로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그런 유형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묶어서 공동주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그 위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가봅시다. 단독주택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는 하지만 공동주택과 다르게 그럼 한 세대만 쓰는 주택이냐 하면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단독주택 중에서도요, 진짜 집 하나에 앞마당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 단독주택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주택들은 어차피 또 여러 세대가 몰려 사는 주택이라는 거예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생김새로는 다세대하고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3층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의 연면적이다. 아니, 그렇게 똑같이 생겼으면서도 왜 그러면 다가구 주택은 단독으로 구분되냐?
그거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그 건물을 소유한 소유주가 단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서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주택 이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요, 건물은 한 동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층마다 칸마다 주인들은 다 따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사면 뭐라고 합니까? 그냥 샀다라고 그러지 않죠? 좀 고상하게 말해서 분양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뭐냐 하면은 큰 건물에서 내 주택만 구분해서 소유했다, 구분 소유했다,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동주택에서 있는 일이고요. 그러면 다가구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주인은 한 명이고요. 이 집의 층층 칸칸을 여러 세대들에게 나누어서 분양이 아니라 임대를 하는 거죠. 월세 전세를 놓는 거니까 집주인은 여전히 한 명입니다. 결국 뭐 다세대 다가구는 생긴 건 똑같은데 주인이 한 명이냐 여러 명이냐에 따라서 주택의 명칭이 달라진다는 건데요. 글쎄 뭐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긴 하죠. 자, 다다다 시리즈의 다음 다중주택이란 건 또 뭐냐, 또 그리고 밑으로 가보면요, 기타라는 게 있는데 거기 가보면 또 비슷하게 다중생활시설이라는 게 있네. 다중주택 그리고 다중생활시설, 얘네들도 둘 다 생긴 걸로만 보면 비슷합니다. 뭐 쉽게 표현하자라고 하면 고시원, 기숙사와 같은 그런 구조의 주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새 조금 더 고급하고 뭐 트렌디하게 나오는 쉐어하우스라는 것들도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다중주택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각자 사는 방들은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독립된 주거는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들이 건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독립된 주거는 아니어야 한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이죠? 그럼 뭐 문 다 열어놓고 이렇게 어울려서 생활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건 아니고요. 취사를 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죠. 쉽게 말해서 각 칸마다 뭐 크던 작던 부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독립주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큰 방이라도 부엌이 따로 없다? 그럼 그건 독립된 주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법적으로는. 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브루스타 쓰고 라면 끓여 먹고 뭐 이런 거 다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제대로 된 부엌을 따로따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부엌과 식당 같은 경우는 이런 다중주택에서는 공동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고시원 생활해 본 분들 알 거예요. 냉장고를 서로 같이 써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음식 넣어놨는데 누가 훔쳐먹고 그래서 싸우고 이런 일도 엄청 많습니다. 사실 저도 옛날에 고시원 생활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진짜로 믿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면요, 뭐 반찬통이니 음료순위에서 뭐 음식통이 수십 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누구 건지 라벨들이 다 붙어 있어요. 각자 따로 보관하는 음식인 거죠. 그래도 누가 그렇게 훔쳐먹는지 가보면 늘 싸움 나고 벽에 내 반찬을 가져간 자는 자수하라 뭐 이런 벽보도 막 붙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싫어가지고요, 냉장고도 거의 안 썼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먹던 음식을 잠깐 냉장고에 넣었다가 화장실을 좀 다녀온다? 그런데 그 새에도 음식이 또 없어지더라고요. 자, 바로 요런 게 이제 다중주택, 다중생활시설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아무튼 말이 좀 샜습니다만 어쨌든 뭐 쉐어하우스라든가 고시원 뭐 그런 방식으로 지어져 있는 게 다중주택과 다중생활시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애들인데 하나는 왜 다중주택이고 나머지는 또 시설이냐? 그거는요,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에서 주택으로 지어진 거고요, 주택. 그래서 층수는 3층 이하로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요새 쉐어하우스로 불리는 뭐 청년들이 한 집에서 떼거지로 몰려서 생활하는 그런 주거 있죠? 그게 대부분 이제 다중주택으로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 다중생활시설은요, 보통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불러요. 말하자면 상가의 일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보통 우리가 고시원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게 대부분 다중생활시설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아니 그런데 아무리 지금 눈 씻고 봐도 빌라가 안 보이죠. 대체 그럼 빌라는 이 중에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빌라는 이제 법적 용어는 아니고요. 여기서 단독주택 빼고요, 아파트 빼고요, 물론 기숙사도 빼야 되겠죠.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다 묶어서 그냥 사람들은 빌라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진들이 우리가 흔히 보는 빌라촌의 모습이죠. 법적으로는 뭐 연립, 다세대, 다가구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형태로만 봐서는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1층 주차장에다 5층짜리 건물 똑같죠? 물론 들어가 보면 그게 원룸일 수도 있고 투룸일 수도 있고 뭐 가끔씩 쓰리룸, 각 주호 규모는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요새 같아서는 우리나라 집은 그냥 딱 두 개뿐이다. 아파트 아니면은 빌라.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새 주택을 구분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빌라가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취약한 연결고리다라고 말했었죠. 왜 취약하겠습니까? 일단 언젠가부터 아파트가 아니면 제대로 된 주택으로서 인정을 잘 안 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단지로 묶어서 잘 관리하는 아파트하고요, 한 건물에 1, 20세대가 그냥 들어가 사는 빌라하고는 사실 주거 여건이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런데 다 필요 없고 거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그건 바로 시간에 따른 시세예요. 우리나라 아파트는요, 이게 참 요상한 게 시간이 가면서 오히려 가격이 더 뛰기도 합니다. 이유가 뭐죠? 바로
재건축의 마법 때문입니다. 재건축의 마법. 낡아서 헐고 새로 지으면서 더 높이 더 크게 더 많이 지을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벌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는 어떻습니까? 짓고 나면요, 그 순간부터는 가격은 내려가는 길만 남은 거예요. 웬만한 서울의 아파트는 가격이 1, 20억은 요새 같아서는 우습죠. 그런데 같은 평형수라고 하더라도 빌라 시세는 어떻습니까? 시세가 아파트에 비해서 턱없이 낮기도 하지만 시세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냥 사람들 생각이요, 빌라는 월세나 전세로 잠시 사는 곳이고 아파트로 가기 전에 잠깐 거치는 곳이다, 이런 생각이 가능하더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빌라라는 게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아파트에 밀려서 이제는 제대로 된 상품으로서 대접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뭐랄까 잉여 주택 같은 느낌이 되어버렸다. 그게 바로 오늘날 주택시장의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취약한 연결고리 그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전세입니다. 전세. 여러분 들어보셨죠? 전세라는 게 세계에서 거의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나타나는 그런 임대 방식이다 라고 하죠. 한 번에 큰 목돈을 보증금으로 내놓고 그걸로 1년, 2년을 연속적으로 쭉 빌려서 사는 방식이죠. 그럼 이런 전세 방식이 왜 우리나라에서만 생겼느냐? 그 유래는 일제시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임대 방식으로 널리 쓰이기 시작한 건 역시 70년대 그리고 80년대까지 경제 성장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경제는 성장하고 인구도 급증하고, 그런데 주택 보급률은요, 믿기 어렵게도 당시에 50%를 조금 넘는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아파트가 별로 많이 개발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다 단독주택에서 살아야 되는 시절이었다라는 거예요. 주택이 부족하지 않을 리가 없죠. 단순 계산으로 보면 한 집에 2세대 이상이 살아야만 된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은행 금리가 굉장히 좋은 시기였습니다. 좌우당과 목돈은 은행에다 딱 박아놓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는 게. 은행이자 그거 얼마나 한다고요? 물론 금리가 조금 떨어져 갖고 한 15%밖에 안 하지만 그래도 따박따박 이자 나오고 은행만한 것이 안전한 것이 없지. 그래서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자기 집에 전세를 놓고 그걸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다 예금만 해놔도 어느 정도 이자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독주택에서 자기 혼자만 사는 경우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게 한지붕 세 가족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이게 80년대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드라마예요. 큰 집 하나에 전세로 두 집이 더 들어가 살고 있으니까 한지붕 세 가족이 되는 건데, 예전엔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해서 드라마까지 나올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응답하라 1988에도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전셋집이 모습이 나오고 있죠. 지상으로 가면은 정팔이네 집이고, 이 지하로 내려가면 이제 덕선이네 집이 이렇게 세대로 살고 있고요. 그래서 주인집하고 전셋집이 저렇게 마당도 같이 써야 되니까 서로 이렇게 마주치기도 하고요. 어쨌든 과거 70년대 80년대의 전세라는 건요, 부족한 주택을 나눠 쓰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요새 표현으로 치자라고 그러면은 주택을 공유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과거의 전세 제도라는 건요, 나름대로 미덕도 있었어요. 한 집에 사는 임대인, 임차인 그 가족들이요, 진짜로 한 집에 한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요. 식사 때는 이렇게 서로 간에 음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다는 얘기예요. 또 냉장고나 전화기 같이 그런 첨단 비싼 제품들 있죠. 그런 것들은 보통 주인집에만 있습니다. 전셋집은 그런 것들이 없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쓰기도 하고요. 응팔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종종 나오죠. 그래서 전세라는 게 과거에는요, 그냥 부동산을 임대하기 위한 방식이라기보다는 집을 나눠 쓰면서 동네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 엮어지는 그런 고리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세라는 것들이 나름대로 미덕이 있고요, 그것이 가지는 또 어떤 사회적 역할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의 전세 개념이에요. 그때와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단 지금의 전세는요, 집주인하고 같이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집주인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살지 않는 집을 임대할 때 그거를 이제 전세로 놓는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전세가 한 지붕 세 가족으로 표현됐다라고 얘기했죠. 요새 전세는 뭐라고 할까? 세 지붕 한 주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전세는요, 80년대처럼 집을 나눠 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집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대출을 받아서라도 어떻게든 집을 사놓으면은 이자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집값이 오른다, 이런 계산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대출보다도 더 좋은 게 뭐겠습니까? 집을 사자마자 전세를 주는 거죠. 그러면 집주인은 매매가에서 이 전세가를 빼고 바로 요 갭에 해당하는 부분만 마련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집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전세라는 건요, 이게 주택을 임대하는 수단이 아니라 주택을 살 때 일종의 어떤 대출처럼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왜곡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오를 것 같은 집을 사면서 처음부터 전세를 끼고 살고 그걸 감안해서 나는 요 갭만큼만 자금을 마련하면 된다.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70년대, 80년대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과거가 주택을 나눠 쓰는 공유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그러면 이제는 주택을 소유하고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전세가 변해갔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부동산 투자를 위한 차가운 수단이 되어가 버린 겁니다. 80년대와 2000년대의 전세, 뭐 같은 임대 방식이라고는 하지만 그 성격과 사회적인 역할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 그래서 한국 주택시장의 이 가장 취약한 두 고리, 빌라하고 전세가 만나게 되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특별히 지방에 있는 빌라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아파트에 밀려서 시장의 시세가 제대로 형성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정에 처한 빌라가 하나 있다라고 쳐봅시다. 그래도 땅값, 뭐 건축비 이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으니까요, 뭐 건축주로서는 2억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건축주가 이걸 2억의 부동산 시장에 내놓습니다. 하지만 그걸 살려고 보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이 빌라를 살려고 오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과 같은 개념의 전세가 결합되면 희한한 마법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 집을 파는 것은 포기하고 만약 이 빌라를요 2억 2천에 전세로 내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의외로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2년 후에 2억 2천만 원 보증금을 정확하게 돌려받을 수만 있다라고 그러면은 전세를 들어올 사람은 얼마든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이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전세가 더 높은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이른바 깡통전세라고 부르죠. 이 깡통전세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뭐 2년 뒤에 정확히 보증금만 돌려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집값보다도 높은 전세를 준 주인의 경제 사정이 그렇게 만만할 리가 없죠. 보증금을 돌려주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알다시피 결국에는 집이 법원으로 넘어가서 경매로 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아니면 부채를 갚는 데 쓰게 됩니다. 자, 문제는 안 그래도 시세가 전세 가격보다 싼 판에 경매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보증금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뭐 이론적으로야 경매로 처분하고 나면 집값이 한 70% 80% 정도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사례에서 보면 겨우 뭐 1억 4천, 1억 6천 정도가 나오는 것이죠. 전세 임차인 같은 경우는 그걸 다 받아도 몇 천만 원이 모자란 상황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빌라 시세가 이렇게 엉망인데 경매로라도 살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떨어진 가격으로 팔릴지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럴수록 전세 임차인이 날리게 되는 규모는 더욱더 커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깡통 전세인 상태의 빌라로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그거랑 비슷한 상황까지 갔었어요. 물론 이제는 오래된 일이긴 한데 예전에 제가 급하게 포항에 내려오면서 아무 데라도 일단 들어가서 살고 봐야 되겠다 막 급박한 마음에 집을 찾고 있는데 그러다가 빌라에 맨 위에 층에 뭐 한 40평이 넘고 괜찮은 것 같은 빌라가 한 층이 있어요. 전세로 나와 있는 거예요. 당시 전세가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만한 곳도 없겠다 싶어서 그냥 들어갔죠. 뭐 사는 거 자체는 괜찮았어요. 한 2년 정도까지는. 그런데 이게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뭐가 좀 이상해요. 집에 뭐 계단실이나 복도, 주차장, 청소도 안 해서 쓰레기도 쌓여있고 뭐 이상하고 관리도 안 되는 것 같아. 거기다가 복도에 등이 나갔는데 근데 그 등을 갈아 끼워주질 않아요. 밤이 되면 너무 어두워. 그렇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얼마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밑에는 다 나갔어. 그리고 그 큰 빌라의 맨 위층에 나고 그 밑에는 어떤 한 20대 여자분 하나만 남아있는 겁니다. 나야 괜찮지만 그 여자분은 되게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복도에 불도 안 들어오는데 맨날 밤늦게 들어오는 이상한 남자가 위에 살고 있고 자기는 한 명만 있고 언젠가 늦은 저녁에 제가 근처였던 분이 뭐 게를 먹으러 게가 왈왈 이 게 말고 옆으로 가는 이 게 있잖아요. 해산물. 그런데 그 게를 먹으려면은 게를 해체하는 특수한 이 길다란 가위가 있어야 돼요. 그거하고 요 게를 쏙쏙 빼먹는 꼬쟁이 같은 뭐 길다란 칼 같은 거 있죠?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다 나한테 있거든요. 저는 연락받고 신나가지고 야 게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한 손에는 그 가위 한 손에는 그 게칼 이렇게 들고 막 복도를 내려간 거예요. 어두운 복도를 막 내려간 거죠. 그런데 마침 그때 그 여자가 자기 기르는 강아지를 데리고 그 막 어두운 복도를 나오고 있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이상한 남자 하나만 위에 살고 있는데 그 큰 빌라에 밤이면 복도에 불도 안 들어와. 안 그래도 무서워 죽겠는데 밤에 잠시 산책하려고 하는
하는데 그 미친놈이 칼하고 가위를 들고 막 소리 지르면서 내려와. 이렇게 비명을 지르면서 막 도망가더라고요. 그런데 비명을 지르는 와중에서도 그게 다 또 쌍욕이더라고요. 거의 쌍욕이더라고요. 뭐랄까 좀 노는 언니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요점은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제가 갑자기 정신이 팍 들더라고요. 그때까지 제가 전세 사기라는 거를 뭐 경험할 일이 없잖아요. 보증금 못 돌려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집구석 어디에 놔둔지도 모를 막 전세 계약서하고 그 집에 있는 등기부 등본 이런 거 다 들여다봤죠. 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는요, 몇백 원 주고 법원 홈페이지에서 떼어보면 돼요. 거기 보면 그 집이 얼마나 저당 잡혀 있는가, 어떻게 대출이 잡혀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단 전세 계약서 딱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중개인의 도장이 없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인.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 검색 막 들어갔죠. 일단 당사자가 서명을 했으면은 그 계약 자체는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 중개인 도장이 없으면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을 못해요.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이 양반들이 이제 공기업인데 뭘 하냐 하면은 전세 계약을 하고 나서 이 양반들에게 적정한 보험금을 내서 보증보험을 들면 나중에 그 보증금을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이 양반들이 우선적으로 그 보증금을 내준다라는 거예요. 와, 이렇게 천사 같은 사람들이. 응? 그런데 그렇지 않죠. 이 양반들이라고 뭐 자기들이 손해보면서 막 퍼줄 리가 없습니다. 지금 시세나 대출 규모 이런 거 다 따져보고 안전한 전세 아니면은 애초에 가입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때 그제서야 그 보험을 가입해 볼까 해가지고 가입 서류를 갖고 와봤어요. 그런데 와, 이건 뭐 고시 보는 것도 아니고 서류가 이렇게 두꺼워. 그것도 내가 다 작성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 집주인도 만나서 서명, 다른 임차인들도 만나서 서명, 너무 많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내 경우는 이 전세 계약이 제대로 되긴 했지만 중개인 도장이 없었어요. 그 중개인도 뭔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왜 그랬는지 전부 기억도 안 나더라고. 이미 2년 전이니까. 그런데 그 중개인 도장 없는 계약서로는 보증보험 자체가 가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열받아가지고 그 계약 주선했던 중개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알아봤더니만 그 중개사무소는 또 뭘 위반하는 바람에 이미 폐업 처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폈다라는 거야. 와, 이거 좀 더 심각해지죠. 등기부 등본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만 이게 대출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초기에 집주인이 한 절반 정도를 대출을 받았네. 그러니까 팔고 나면 한 50% 정도밖에 안 남는 거예요. 뭐 50%면 내 전세 보증금 정도는 줄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빌라, 그것도 비어가는 빌라, 관리도 안 하고 막 벽도 이렇게 금이 갔고 이런 그런 빌라를 누가 쉽게 사주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법원 경매에다 내놨을 때 과연 반값에라도 살 사람이 있겠는가라는 것들이 의심스럽더라는 거야. 정말 막 다급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죠. 내가 처음 계약할 때는 뭐랄까 약간 아줌마긴 한데 약간 젊고 약간 미모의 아줌마 이런 사람이 나와서 도장을 찍었었는데, 이 전화는 갑자기 웬 할머니가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뭐 세월이 왜 이렇게 빨라가 아니고, 그 할머니는 아예 전세 계약이고 뭐고 다 모르겠다라고 그러고 전화를 딱 끊는 거예요. 와, 망했다. 이게 말로만 듣던 전세 사기구나. 그래서 망했냐고요? 다행히 기도의 힘으로 전세금을 받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긴 하지만 그 당시 중개인도 그렇고요, 주인이 갑자기 사람이 바뀐 것도 그랬고요, 굉장히 뭔가 이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증금은 돌려받았습니다만 뭐 좀 늦게 받긴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참 지나서 그 집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 집이 리모델링이 되어 있더라고요. 현대제철의 사택이라는 간판이 떡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봤죠. 아마도 현대제철에서 그 집을 사택으로 사들일 수가 있게 되니까, 그래서 그 집주인인지 전세사기범인지 모르겠지만 그 양반 생각할 때 그냥 저놈 보증금 떼어먹을 필요 없이 그냥 현대제철에다 사택으로 팔아먹으면 되겠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보증금을 돌려준 것 같아. 자, 바로 이런 맥락에서 빌라왕이라는 놈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수법이 많은 것 같은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특히 이 지방의 빌라 같은 경우는요, 상당수의 전세가 매매가보다도 전세가가 더 비싼, 말하자면 깡통 상태의 빌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력들이 빌라 하나를 신축하거나 물색해가지고 2억짜리 빌라라고 치면 그걸 2억이나 2억 2천 이렇게 더 비싸게 내놓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전세금을 이용해서 그 빌라를 자기 걸로 공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2천만 원을 자기 손에 또 더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세 임차인은 바보인가? 그렇지 않죠. 등기부 등본 다 떼어봅니다. 그거 뭐 몇백 원이 난다고. 그런데 봐도 이거 뭐 신축 빌라인데 뭐 대출도 없고 저당도 없고 굉장히 깨끗한데 큰 문제가
없어 보여. 그래서 전세 계약한 다음에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를 해요.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하고 나면 언제 내가 그 집에 전세로 들어왔다라는 확정일자를 공공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놔요. 뭐 다 아는 얘기죠. 일단 그렇게 하면 그 집이 나중에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내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요. 그래서 대부분의 전세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그냥 잘 됐구나라고 그러고 안심을 해요. 그런데 세력들이 그 정도 생각을 안 하고 일을 꾸미지 않죠. 전세 계약을 할 때 뭔가 이미 세팅이 다 되어 있어. 심지어 중개인도 그 사정을 알고 있는 한패일 가능성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계약하는 장소도요, 동사무소 가려면 한참 걸리는 데다가 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서 도장 찍고 바로 동사무소로 간다고 해도 시간이 꽤 걸릴 거 아니겠어요. 이르는 동안에 세력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약하자마자 실시간으로 명의 변경을 시작해요. 자기 동료들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진행시켜,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임차인이 채 동사무소에 가기도 전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빌라의 명의를. 그렇게 해서 명의를 바꾼 사람이 그게 뭐 빚쟁이인지 노숙자인지 인생 포기한 사람인지 그건 이제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한편 이런 사정을 모르는 임차인, 재빨리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하고 도장꽝, 확정일자 도장꽝, 이제 됐어 안심해를 외치겠지만, 아니 이미 바지 사장이 서류상 집주인이 되어버렸는데 거기다가 도장 꽝 확정일자를 받으면 어쩌자는 거야. 나 돈 없고 빚쟁이인 이 양반 집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확인합니다. 도장 꽝. 이거밖에 더 되냐고요. 이게 결국 이 집주인은요, 이 과정에서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뭐 몇천 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빌라 왕이 아니에요. 그냥 조례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뒤에 임차인이 전세금을 빼려고 와봤자 되겠습니까? 바지 사장인 집주인은요, 뭐 세력에게 이용당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도 좀 뭐가 먹는 게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몇백 채, 몇천 채를 소유하는 것들이 뭐 장난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에 빌라왕이 죽은 채로 발견된 사건, 뭐 그게 타살인지 자살인지 모르겠지만 그들 중에는 뭐 심지어 지체장애인,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던 뭐 20대 여성,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러잖아요. 와, 이거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가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은요, 대부분의 시민들보다 굉장히 집요하고 끈질깁니다. 계획도 있고요, 의지도 있고요, 실행력도 있어요. 이렇게 모든 걸 다 갖춘 세력들이 이렇게 전국을 한 바퀴 쭉 순회 공연을 하고 나면은 몇백 채, 몇천 채를 가진 빌라왕들이 쫙 탄생을 하는 겁니다. 뭐 물론 전세를 들어가면 꼭 지켜라 그러는 사계명 같은 거, 그런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집값의 7, 80% 이내로만 전세를 하라, 뭐 이런 건데 요새 빌라 여건에서는 이건 사실 비현실적이죠. 집값보다 비싼 전세도 지금 흔한 지경인데, 그리고 전세 보증보험을 들자, 뭐 전입신고하자, 등기부 등본을 잘 보자, 그런데 이런 거 다 해봤자 아까 얘기했죠, 실시간으로 진행시켜, 요러는 세력들 앞에서는 진짜 무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걸 막으려면요, 예를 들어서 뭐 전세 계약을 할 때마다 계약서에다 이런 조건을 넣는 거예요. 뭐 내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집주인이 명의가 바뀌거나 하면은 뭐 손모가지 뭐 나라가 붕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거는 거죠. 막 아니면은 정부가 전국의 부동산 계약을 다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뭐 계약 뒤에 소유가 넘어가는지, 명의가 변경되는지, 대출을 하는지 이런 걸 실시간으로 정부가 다 감시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정부가 개인의 상업거래, 경제적인 거래를 갖다가 감시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빅브라더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저렇게 하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빌라왕 사태, 안 그래도 위태위태하고 막 어질어질하고 비틀비틀하던 이 전세제도에 완전히 맛을 보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한때는요, 이게 이웃사촌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주던 그 전세제도, 응팔에서 덕선이와 정팔이를 연결해, 걔네들 안 됐나요? 그러고 보니까. 아무튼 과거에는 주택을 공유하던 수단이었던 이 전세가 이제는 주택을 그냥 소유하고 늘리고 자금 조달하기 위한 수단처럼 되어버렸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사기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삥 뜯는 그런 어떤 방식까지 생겼으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왜곡된 겁니까? 지금 그걸 제도를 보완하겠다, 범인들을 검거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아직까지는 불투명합니다. 결국 이러다가 전세라는 게 과거의 유산으로만 남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주택 문제, 빌라왕 사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고요. 어쨌든 이런 모든 문제로 인해서 전세는 점점 이제 사라져가는 운명에 처한 게 아니냐, 그런 어떤 우려가 드는 시기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라왕,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세력들이 과연 누구인지, 얼마나 해먹었는지, 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앞으로 수사와 여러 가지 결과들을 우리가 보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디톡 세 번째는 최근의 주택 문제 첫 번째, 빌라왕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해봤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도시 문제, 주택 문제들을 가지고 유디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